탄핵 국면이 또 전개됐어요. 혹시 부동산 시장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인데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그 자체로 되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이렇게 정치적 불확성이나 경제적 불확성이 커지면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겠죠. 우리 예전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사실 경제 이론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오늘의 플러스, 불확실성에 휩싸인 부동산 그 미래를 전망해 봅니다. 광순의 복덕방에 이광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한테는 교수님이라는 호칭이 더 이제는 입에 붙었는데 네. 학생들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니요. 네, 진짜로요. 처음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네. 있는데요. 네. 저도 재밌게 하고 있고 네. 학생분들도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많은 교수님들의 그 강의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자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진단도 좋지만 그 따뜻함이 강의 중에 녹여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부동산 전망을 하시면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십니까? 그러게요. 제가 뭐 어묵이라도 예, 얼어붙은 부동산 네. 말씀 나누기 전에 네. 한번 훈훈한 얘기부터 해봤습니다. 네. 자, 요즘 부동산 시장 좀 추운 것 같아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가 시장을 판단할 때 가격과 거래량이 중요하겠죠. 예. 가격만 보면 실거래가 지수로 9월부터 좀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고요. 10월에는 하락폭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근데 저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이라고 보고 있는데 예.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만 보면 7월에 9천 건이 넘었었거든요. 9천 건이요? 네, 그러다가 6천 건으로 감소하고 3천 건으로 줄어들었는데 예. 지금 12월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12월 현재까지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이 400건이 채 안 돼요. 와, 네. 서울에 통상적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들 전문가는 보세요? 그러니까 적정하다는 표현보다도 네. 과거 평균을 네.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한 5천 건 정도. 5천 건. 그런데 400건까지 주저앉았다. 네,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남긴 했는데 감소 속도가 그리고 너무 폭이 빠르네요. 굉장히 큰 거죠.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뭐의 전조, 뭐의 시그널이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면 될까요? 수요가 줄고 있다는 시그널입니다. 준다. 예, 수요가 주니까 쉽게 말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니까 네. 거래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면 결국엔 자산 시장은 가격을 결정하는 건 수요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수요가 감소가 지속되면 가격의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이어진다라고 보면 될까요? 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인데요. 이제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좀 이어질 수 있냐면 공급이 증가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말씀드리는 공급은 매도 물량이죠. 예.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집 보러 사람이 없네? 혹은 집값 하락 우려가 좀 커지면 시장이 팔려고 매물을 예.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가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내년에는 좀 하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방송하면서 자꾸 이제 관심의 대상이 강남이다 보니까 강남 위주로 얘기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왜 우리 지역은 얘기 안 하냐 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구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방, 수도권, 서울 나눠보면 분위기가 다 비슷비슷한 상황인가요? 현재요. 네. 일단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건 다 동일한 상황이고요. 대신 이제 가격의 변화를 보면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방은 최근까지 많이 계속 하락했으니까 예. 그 하락 폭이 좀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보면 말씀하시는 강남 지역은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강남 이외의 지역들은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야, 그럼 전반적인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현재를 잘 분석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가 줄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까도 박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가계대출 규제 때문에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시기적으로는 그래 보여서.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다르게 해석하는 게 예. 서울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4월부터 가격이 올랐거든요. 예, 예. 4월,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올랐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과도하게 가계부채가 많이 풀렸어요. 그러니까 올랐던 게 약간 저는 비정상적이었다라고 판단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네. 한계가 있는 상승 추세였거든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쩌면 뭐 자연스러운 시장의 변화다라고 보는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대부분 다 옥죄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계대출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LTV와 DTI입니다. 그렇죠. 근데 전혀 건들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TV는 쉽게 말해서 70% 이상 유지하고 있고 DT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DSR 스트레스, DSR 규제만 일부 하고 있는 거지. 네. 그게 사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정부가 엄청나게 규제를 해서 가계부채가 줄어든 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집을 살 때 대출이 먼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먼저. 그렇죠. 어디에 나 이사 가고 싶다 해야 대출 문의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봤더니 대출이 안 된대. 뭐 이렇게 사실은 후행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요가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그런 수요 심리가 위축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시장에 얼어붙는 이유들은 수요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네. 부수적으로 뭐 사람들이 대출 규제가 많이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보통 요즘 예전에 예. 저희가 막 집값이 오를 때 서울에서 15억 원 이상이면 대출이 아예 안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도 집값 오르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바로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규제를 해도 심리가 사실 막 살아나면 가격은 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심리 자체가 안 좋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사이에 탄핵 국면이 또 전개됐어요. 증시 분위기도 여쭤봤고 거시경제 담당하시는 분, 외교 전문가도 여쭤보고 그러고 있는데 혹시 부동산 시장에도 이 탄핵 국면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까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쨌든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자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라는 그 자체로 되게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불확성이 이렇게 정치적 불확성이나 경제적 불확성이 커지면 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책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탄핵 이후로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든지 아니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바뀔 수 있기 네.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이런 탄핵 국면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탄핵 국면까지 그 같이 겹쳤으니까 어찌 보면 내년도는 이 탄핵 이슈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것과 그다음에 새로 어떤 부동산 정책을 입안할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극하는지 이것까지 보면서 시장의 움직임이 생기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그런 예.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겠죠. 예. 네. 그러면 내년에는 정말 거래량이 더더욱 줄어들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자, 현재로서는 민주당의 집권이 유력하다라고 전망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소리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 사실 경제 이론하고는 관계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네, 네. 또 집값 오를 수 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렇게 판단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뭔가요?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 주택가격 지수를 그려놓고 예. 민주당 집권 시기를 겹쳐놓으면 네. 정확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른 건 사실인데 그쵸. 그게 이제 민주당 때문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점이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예, 예. 인과관계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집권하면 집값이 오를 거야 이런 판단은 예. 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고요. 예. 그 당시마다 사실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최근에 집권했을 때는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크게 하락했고 그렇죠.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집값이 급등한 원인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집값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좀 더 복합적인 원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다른 국면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특정 정권이 집권한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집값을 오르는 일관된 어떤 요인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IMF 외환위기 때 그때
그때도 어려워져서 금리 낮추고 유동성 풀었던 게 김대중 정권 때 또 집값이 일부 올라가는 요인이 된 거네요. 그 다음에 그런 여파가 예. 이제 참여정부 때도 영향을 미친 그렇네요. 거죠. 그러면서 유동성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 집값을 걷잡을 수 없게 많이 올랐던 그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막 민주당이 나 집값 올려야지 이래서 올린 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여쭤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뭐 지금 여당이 다시 재집권을 하던 야당으로 정권이 바뀌던 뭔가 수정이 있을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 전문가들이 보기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정책들은 일관되게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정책마다 다르겠죠. 네. 그 정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어떤 생각이라든가 그 방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정책은 당연히 변화가 필요한 거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예. 된다. 이런 것들은 바뀌면 안 되겠죠. 네. 바뀔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런 측면에서 정책별로 좀 다르게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구분해서 그럼 여쭤보면 지금 청약 제도들을 대부분 출산과 결부시켜서 저출산 어떻게 보면 대응책과 결부시켜서 청약의 가점을 바꾸거나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두는 걸 좀 바꿨잖아요. 네. 이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까요? 유지될 가능성이 높죠. 그게 뭐 이견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네.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또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대신 이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그런 정책들이 출산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네. 어쨌든 그 출산 정책과 주택 정책이 같이 결부된 거는 크게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생애 첫 주택 구입자들 같은 경우는 그 청약 제도가 이렇게 그것 때문에 관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기성세대들. 기성세대들은 오랫동안 어느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우리 동네 재개발 또는 재건축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이슈가 있잖아요. 네. 최근 들어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이슈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지 재건축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도록 법안도 바꿨고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될 거로 보세요? 그 정책은 변화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 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일종의 정비 사업, 네. 재건축 재개발의 규제 완화가 실제로 시장에 원활하게 공급을 추진하거나 사업을 추진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광범위하게 풀어주다 보니까 네. 사실 너도나도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상황. 네. 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있고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건축의 속도가 조합원들 어떤 이해관계 조정 이것도 있기 때문에 너무 속도가 늦다 보니 이런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동시에 시작을 하게 하고 그중에 뭐래도 먼저 되면 하나라도 재건축이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이 전략은 안 맞을까요? 그렇죠. 네. 그게 사실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냐면 이게 흥미로운 지점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조합원이 사실은 결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 완화를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달라고 해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350% 줄게 하면 야 500% 줄 수도 있잖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피드백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재건축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예. 또 하나 뭐냐면 본질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올라야 됩니다. 근데 시장이 지금 가격이 계속 위축되고 그렇게 의미 있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정책만 풀어준다고 그래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가 이제 시중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다른 기저를 가지고 움직이게 만든 게 정부의 입김 아니냐라는 판단들이 많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분명 기준금리는 낮아지고 있는 추세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주택담보대출금리도 거기에 부합하는 형태로 좀 낮아질 것 같은데 시중에 다른 금리는 낮아지고 있는데 주담대는 오히려 역인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금리 수준을 기준금리와 다르게 전개되도록 유도하는 행보 이거는 수정이 있을까요? 뭐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시장 상황에 맡겨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입김이 들어갔다면 그 입김을 좀 빼야겠죠. 네. 그런데 저는 은행에서 오히려 좀 그런 시장 차원에서 올리고 있는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많으니까 예. 당연히 상품 가격을 올려야죠. 예.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좀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지금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그렇게 빠르게 떨어질 가능성을 전 적게 보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너무 금리와 그리고 부동산 시장을 같이 보면서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 엄청 오를 거야. 이렇게 판단하신 것도 예.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요즘 저한테는 이런 개인적인 질문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뭐냐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위기 극복한다고 유동성 전부 공급하고 났더니 위기 때는 오히려 부동산이 조금 떨어졌다가 유동성 공급한 그 뒤부터는 다시 본격적으로 정말 그 부동산이 고공행진하는 텀으로 돌아선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19가 실제 위기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그때는 전대미문의 전염병 이거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더 많이 시중에 공급해줘서 유동성 공급해서 민간 소비 증가율도 그 이전 연도들 한 4년치보다 더 높아졌었고 그래서 오히려 그게 위기가 아니라 이제 코로나 끝났죠? 그러면 긴축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돈줄을 옥젠 2025년, 2026년이 조금 더 경기가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장년층 분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기서 삐끗하면 노후 자금들이 이제 큰일 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텀이 예전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 비슷해 보이니 그러면 약간 부동산이 주춤해 보일 것 같고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갔다가 조금 더 좋은 물건을 샀다가 몇 년 뒤에 되팔아서 노후 자금을 만들어 볼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이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다르죠. 예.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미 장년층이요. 부동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계자산의 거의 82% 정도가 65세 이상은 부동산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살 수 있는 여력이 줄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별로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인데 그 부동산을 계속 받아줄 세대가 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누가 사줘야 그걸 파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입니다. 인구도 감소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결국에는 그 가격을 감당해낼 수 있는 수요가 시장에 충분하냐가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는 과거에 그런 시장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이 실제 너무 가파르게 몇 년간 계속 올랐기 때문에 진짜 가격 부담이 너무 커진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대부분 다른 걸 뭐 돈을 투자할 데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하나만 해 주시면. 지금은 유동성이 풍부한 자산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년으로 갈수록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더 현금화가 가능한 그런 자산들의 비중을 높이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유동자산 그러니까 유동화를 쉽게 할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을 지금은 늘리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쭉 드리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죠. 맞아요. 사실 장년층들의 돈이 자꾸 부동산으로만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서 국가에겐 비극인데 그 동안은 지금까지 개인에게는 올바른 선택이었던 구간들이 많았잖아요. 이 두 가지 불협화음을 일치시켜주는 건 정책이 할 일이거든요. 맞습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이 부합되는 도록 행동을 저절로 하면 그게 저절로 국가 이익에 부합되는 형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정책의 일인데 그게 너무 아쉬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장년층들이 부동산 자산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유동화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비가 줄어요. 맞아요. 고령화가 될수록. 왜냐하면 쓸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자산들이 자연스럽게 현금화가 되고 유동화가 되고 그러면 당연히 소비 여력도 커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내수 경제도 사실은 자연스럽게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트리거를 만드는 게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거 사실은 개인은 각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정책이라든지 법도 그렇고요. 그런 것들을 잘 완비하면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부동산 중심으로 경제가 발달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 국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의구심도 가지는 것 같아요.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었을 때 대표님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위와 자연스러운 변화가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건 근데 속도지 않습니까? 예. 이게 천천히 이루어지면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저성장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속도를 빨리 당기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단기적인 그런 이슈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부동산에 대한 대수선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오늘 이광수 대표님 모신다고 하니까 좀 여쭤봐달라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비극 중에 하나인데 네. 모든 직장인들에게 꿈이 뭐냐 물어보면 내 집 장만이거나 더 좋은 동네 이사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질문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지방 소멸이나 지방의 경기가 위축되면서 지방에서 기회를 찾기 어려운 젊은 계층들 또는 기성세대들도 자꾸 수도권으로 이제 들어오는 숫자가 조금씩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주요 광역시들조차도 이제 전입자보다 전출자가 많아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서울과 수도권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거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데 네. 그럼 오르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주시고 싶으세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이 충분하지 시장에 유입되지 않으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제가 뭐 단기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얘기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계속 우리나라가 집값이 빠질 거다. 아파트 가격이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사실은 그런 상황들이 심화되면 네. 격차가 커지고 예. 훨씬 더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집값이 급등하잖아요. 예. 그런 급등을 사실은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급등을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여쭤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요. 제가 악담을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추세를 어떤 특별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막질 못한다면 서울 수도권 1극 체제 하나의 중심 축을 둔 이 국가 국토 이용의 체제가 야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대안이 잘 안 보인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희소한 재화인 땅 이거를 먼저 선점한 사람들이 그 지대 추구 행위를 계속 두고 봐야 되느냐라고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어떡합니까? 다른 대안이 있나요?라고 했었을 때 혹시 정책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 선결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요. 뭔가요? 뭐냐면 그거는 자가 점유율을 높여야 돼요. 자가 점유율. 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 자가 점유율이 예. 40%대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60%가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수요를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처럼 불가피한 과정은 있죠.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들어와서 아파트를 사고 이러면 가격이 이제 변동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 중요한 게 거기에 더해져서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급등하거나 예. 반대로 가격이 크게 하락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자가 점유율을 올릴 거냐. 예.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왜 이게 안 되냐면 우리나라 뭐 세법이라든가 정책 자체가 뭐냐면 투기나 투자하기 좋은 부동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떤 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 보유만 해도 예.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이게 그렇죠. 흥미로운 지죠. 이런 나라는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보유만 하고 있어요. 예. 거주하지 않아도. 예. 그런데 그냥 양도세를 낮춰준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하기 좋구나. 이런 인식이 크게 퍼졌고 그러다 보니까 예. 투자 수요가 많은 거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자가 점유를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아니 소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자기가 사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는 예를 들어서 부산에 거주하는데 부산은 전세 살고 1주택제인데 예. 서울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주택에서 1,000만 채의 아파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44%가 투자로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높은 투자 비율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예. 그게 사실은 관건으로 좀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같은 거를 좀 올리거나 제대로 부과하는 게 제일 주요할까요? 아니요. 자산 시장을 좀 예. 의미 있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예. 페널티를 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가 어떤 비유를 하냐면 예. 나그네 옷 벗기기. 네. 태양을 비출 거냐. 예. 바람을 세게 불 거냐. 예. 바람을 세게 불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여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보유세를 막 높여놓으니까 오히려 매물이 안 나오거든요. 따뜻하게 해야죠. 예. 쉽게 말해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들한테 예. 훨씬 더 인센티브를 높여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점차적으로 자기 집에 살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그런 혜택들을 좀 줄여나가는 거죠. 네. 페널티를 주는 것보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쪽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따뜻한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더 페이버를 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부럽게 만드는 거예요. 예. 아, 자기 집에 오래 사는 게 더 좋네. 그러면 빈번하게 이렇게 주택권 매매하고 갈아타기 하고 이런 수요를 현저하게 줄일 수 있어요. 네. 우리나라가 한 집에 사는 연수가 6년에서 7년 사이입니다. 네. 근데 이렇게 짧게 한 집에 거주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예.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요. 이제 조금 영세민들 의견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직장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근처에 살면 여러 가지 직주 근접성도 좋고 해서 뭔가 서울 근교나 아니면 수도권에서라도 살고 싶은데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도모해 드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이 필요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주거복지. 네. 두 번째는 가격 안정화인데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주거복지에 해당하는 거죠. 네. 이 주거복지를 어떻게 달성할 거냐는 건데 저는 질 좋은 공공주택을 정부가 확보해라. 네. 확보.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공급이 아니에요. 확보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공급은 뭐냐면 분양하고 끝내버려요. 예. 그래서 마치 그 주택이 싸게 분양해서 개인의 자산으로 가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정부가 갖고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다. 정부가 운용할 수 있는 주택. 예. 그래서 정부가 싸게 임대해주고 저렴한 임대를 해주고 그 대신 질 좋은 아파트를 제가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야 그럼 임대주택만 엄청 지으라는 말이야? 이 말씀이 아니고 예.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보해서 그걸 운용하라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굉장히 용이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예. 우리가 지금 3기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가 토지를 다 정비해서 건설사한테 팔아요. 예. 그래서 건설사가 그냥 민간 주택을 분양하고 끝내버립니다. 그렇죠. 이러지 말고 네. 정부가 시행사가 돼서 예. 거기서 좋은 주택을 마련한 다음에 정부가 그걸 운영하자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전세도 주고 그래서 사실 근데 자금의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 자금의 문제는 충분히 뭐 리츠라든가 금융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재건축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서 엄청나게 싼 도심의 아파트들이 나와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개인한테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또 아파트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정부가 다 분양받습니다. 정부가 네. 그래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전세를 주고 예. 정부가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건 사실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 입장에서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예. 그렇죠. 분양하는데 그 대상이 민간이냐 아니면 정부냐 이 네.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예.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 그동안 사실 저도 뭐 우리 대표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지역에서 부동산 전망이라든가 대책 때문에 많이 초청받아서 다니시잖아요. 저도 수도권이나 지역을 다니다 보면 참 아쉬운 점이 그 해당 지자체 장도 그렇고 주민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추상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지역 명품 지역 좀 만드는 대안 좀 오늘 많이 말씀해 주시고 가세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 장이 원하는 거 지역 주민이 원하는 건 지금보다 조금 더 중산층 또는 조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이 우리 동네에 많이 와서 살아서 여기가 좀 브랜드가 좋은 지역이 되길 희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머릿속으로 초대받은 분들에게 또 결례하면 안 되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을 좀 주저하게 되는데 이 간극은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공공임대에서 멈추면 되는 게 아니고 예. 공공임대인데 굉장히 좋은 네. 공공임대. 질이 좋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츠가요. 예. 스위스에선 잘 안 팔려요. 왜요? 버스가 벤츠거든요. 버스가 벤츠예요? 스위스는? 네. 그리고 심지어 엄청 좋은 벤츠니까 내가 예. 굳이 사적인 욕망이 줄어들어요. 공공이 훌륭하니까. 예. 예를 들어서 스위스에 가보시면 외국인도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면 엄청나게 좋은 수영장을요. 공공 수영장을 싸게 이용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굳이 단지에 그렇게 훌륭한 수영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네. 아니, 그 나라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차이가 어떤 차이냐면 공공이 안 좋으니까 엄청나게 러시어리한 단지에서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도 한국도 후자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재건축을 하는데 그 안에다 수영장을 다 만들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네. 반포에 공공 수영장이 있는데 네. 너무나 호텔 수영장급이에요. 예. 그러면 굳이 단지나에 돈을 들여서 수영장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공공의 질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들이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게 제 말을 그러니까 곡해하시면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공급됐던 그 작은 아파트 그리고 막 인테리어도 나쁜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브랜드 아파트인데 공공이 운영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질을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공공의 질이 올라가면 개인들의 탐욕과 그리고 욕망이 사실은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지금까지 못했던 거예요. 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공공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해야 되고 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공공의 주택, 임대주택, 그다음에 공공의 여러 퍼실리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시설물들을 질 좋게 하면 그것도 다 돈인데 국가가 그런 돈이 있느냐? 저는 그 부동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른 비용까지 그 생각을 한다면 그 정도 비용 충분히 낼 법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에 더 가까운데 일단 물질적인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걱정하는 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그것도 정부가 운영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네. 전 투자하면 된다. 투자한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이 투자해도 되고 예. 국민 리츠를 만들어서 예. 예를 들어서 무주택자 중심으로 해서 펀딩을 받아요. 네. 그래서 살 수 있는 거기도 권리도 주면서 네. 그다음에 수익을 창출해서 배당도 주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자금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청약저축 다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들을 사실은 거기에 투자하면 되거든요.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니까. 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그런 어떤 국민 펀드라든가 국민 리츠를 활용해서 충분히 질 좋은 공공주택을 확보하고 네. 그걸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무주택자분들이 굳이 막 내가 집을 가질 필요가 없고 여기에서 배당은 나오고 네. 내가 예를 들어서 질 좋은 공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 네. 저는 충분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제 공공에서 질 좋게 공공주택도 건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물도 운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원주민들 이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을 해서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그렇게 예쁘게 좋게 지어서 다시 시장의 선순환을 그리려는 정부 입장에선 그 조합원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네. 그분들은 아니 우리 동네 우리들끼리 비슷한 소득에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다가 다른 사람들 섞여 사는 거 싫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니죠.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공공임대주택이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반포에 예. 500세대를 없애고 700세대를 만들다. 그럼 네. 200세대가 새로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 200세대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그 전세도요. 시장가처럼 내놓습니다. 예. 그 임대주택을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모든 부자들이 집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임대차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한테 임대해 주면 되는 겁니다. 네. 새로운 정책 제안이라서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번 여쭤보면 네. 원래 통상적으로 재건축하시는 분들은 층고를 더 올려서 네. 거기에서 생긴 이익 중에 일부는 뭐 초과이익 환수로 국가에 낼 거 내고 본인도 이익을 좀 가져가겠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일단 정부가 이익을 깎는 게 아니라 그걸 정부가 사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네. 로또 아파트가 개인한테 분양되는 게 아니고 정부가 분양받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일종의 공적인 이익이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네. 기존의 조합원들은 내가 추가적으로 더 지어지는 아파트를 개인이 아니라 정부에 파는 거니까 조합원들은 손해보는 게 별로 없다는 없고 말씀이고요. 또 하나 좋은 네. 점이 있어요. 불확실성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정부가 그걸 샀는데 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정부가 비싼 돈을 주고 그래도 샀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 반포나 이런 데서 와서 살게 하려면 좀 싸게 그걸 전세로 아니면 월세로 사실 수 있게 해주려면 그 차익만큼은 정부가 감내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되게 큰 차이가 뭐냐면 예. 싸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거기 살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도 반포에서 전세 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계약자가 공공인 거예요. 개인이 아니라. 아, 제가 그 질문했던 건 반포에 지금 전세 살 수 있는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이 거기 살도록 하는 제도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네. 저는 소셜 믹스라고 해서 댁이 어디세요 했는데 반포 살아요 하면 그걸로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
확인되지 않는 좀 모호한 그런 걸 저 지향하는 그런 걸 질문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주택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질 좋은 공공주택의 확보는 그냥 분양의 대상자가 정부라는 겁니다. 네,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근데 왜 이걸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인데 그렇게 되면요. 내가 안정적으로 임대차 시장에서 정부가 계약자니까 장기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격의 안정 효과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급등합니다. 그럼 정부가 갖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내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해하시면 좋냐면 비축미요. 그러니까 쌀이 많이 생산되면 정부가 쌀을 사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쌀이 예를 들어서 덜 생산해서 가격이 오를 거 하면 시장이 내놓지 않습니까?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축된 자산, 주택을 정부가 시장에서 갖고 온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를 막 적용합니다. 그래서 분양가가 싸잖아요. 근데 그게 개인한테 온전히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부가 그냥 그러면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세 가격도 좀 낮게 측정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시장의 참여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의 조율자가 아니고. 그래서 저는 정부가 시장의 참여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가 그 공공 물량으로 초과로 지어진 주택들을 일부 직접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상승기에 접어들고 있다.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냥 지금 다른 데로 이사 가면 더 비싸지니까 정부가 공급해 주고 있는 정부와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여기 살고 있는데 더 살고 싶어지겠죠. 그러면 어차피 시장에서 이 물량은 그 상승기에 또 나오진 않는 거 아닌가요? 상승기에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상승기에 이 물량들이 대거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상승기에 내가 전세 물량이나 뭐 주택 물량을 더 공급해야 되니 나가세요라고 해야 되는 스토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투자 수요를 줄이는 거죠. 투자 수요를. 그러니까 투자해서 사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이거 막 사면 우리가 막 내놓을 거야. 그러니까 투자 수요가 시장에 못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수요는 제한적이죠. 막기에는. 그런데 실수요가 예를 들어서 전세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격이 오를 때 실수요로 전환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걸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임대한다 그러면 그런 수요도 줄일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냐면 투자 수요가 시장에 줄일 수 있다. 왜냐하면 투자 공급을 늘리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혹시 생기면 비싸게 팔 수 있으면 반대로 이제는 예를 들어서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다시 돈을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그러니까 반대도 적용돼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막 하락할 때. 최근에 가격이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정부가 사면 시장의 안정 효과도 있고 다시 또 정부가 이런 비축하는 주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사회주의자로 가는 거야? 공산주의로 가는 이게 아니에요. 저는 정부가 시장의 참여자 역할을 한다. 가격 안정자 노릇을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가가 막 떨어지면 연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주가가 막 오르면 연금이 또 팔고 이런 역할을 주택시장에서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부동산이 투자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참여자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정책적 담론만 가지고는 뭔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새로운 대안들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정책이라는 건 사실은 세 가지가 있어야 시장이 먹힐 수 있어요. 뭔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상치 못한 정책일 것. 두 번째는 과거에 없던 정책일 것. 세 번째는 예상치 못한 시점일 것.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정책이 영향을 발휘하는데 그동안 한국의 부동산 정책들은 다 컨트롤 C, 컨트롤 V였어요. 똑같아요. 이런 것들을 탈피해야 혁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새로운 생각들이 필요한 거죠. 지금 국토부 장관께서는 과거에 계속 그 정책을 만들었던 분이 장관되고 계속 이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저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을 못 찾아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파트는 비싸고 빌라는 좀 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 근교에 사시는 좀 소득이 낮은 분이나 자산이 적은 분들은 빌라에 거주하면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빌라촌이 재개발이 되고 나면 그분들이 거기 살기에는 조금 버거운 아파트로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또 오갈 데 없어서 바깥으로 더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분들을 위한 주택들 원래 살고 계신 원주민들이 계속 좀 서울과 수도권 인접한 곳에 더
계속 살 수 있는 좋은 주택, 그냥 빌라에 계속 사세요 말고요. 그거는 대안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이래서 그렇게 일반 분양이 나오는 거를 예. 정부가 비축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주면 되지 않습니까? 네. 대신 조건은 필요하죠. 거기에서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네. 그렇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를 크게 적용해도 네. 사실 수익성을 만들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그게 같이 결부돼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렇게 개발해서 그냥 일반인한테 분양해 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커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정책적 담론 말씀 많이 나눴는데 아마 시간 없어서 더 못하신 얘기 또 많은 거 저도 엄청 알고 있거든요. 네, 맨날 우리가 네. 방송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 강남 집값 얼마 올랐다 이 얘기만 많이 하다가 네. 오늘 되게 알찬 내용 얘기한 것 같은데 네.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제가 볼 때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개혁이 하려면 부동산과 예.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런 측면에서는 부동산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그렇죠. 정책들이 필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네. 우리 이광수 그 대표님께서 개인이 자신이 이익이 되는 형태로 결정을 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되는 구조 그걸 찾아줄 거라 믿고 다음 시간에 또 한번 언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광수 강순의 복덕방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